가난해도 인간답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은 보장돼야 된다. 지난 금요일 새벽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종로 고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깨달음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없는 걸까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발생한 종로 고시원 참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18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였습니다. 이제 오늘 꼭 일주일이 됐는데 뭐 사고 소식 접하시고 마음이 안 좋으셨죠? 네, 그렇죠. 예. 어떤 그 생각이 먼저 드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네, 저희 사고 다음 날 이제 예. 현장에 가봤는데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창문이 없는, 그러니까 창문이 있는 방이 있고 없는 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창문이 없는 상황에서 불이 나고 예. 나오지 못하면서 돌아가신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예. 정말 참담한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예. 그런 생각이. 교수님께서도 그 직접 보셨죠? 네.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고요. 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제 대국 11위라는 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후진국형의 이런 안전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 2018년에 예. 밀양의 세종병원에서 46명이 사망했고 예. 부상자가 100명입니다. 예. 제천이 그랬고요. 예. 2003년 잊혀졌지만 아직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아하, 예. 부상자가 151명 있습니다. 예. 시랜드 사건 청소년 수련 화재가 있어서 예. 그 어머님들이 호주로 이민을 가셨고요. 예. 또 나이가 좀 올드 제너레이션을 보면 상품 백화점 붕괴로 예. 사망이 500명, 예. 부상자가 937명. 예. 성수대교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여기에 안전시설을 넣을까 말까 이 사후 약방문식의 임시 대응인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7명이 사망했고 11명 부상자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돌봐야 되는 게 더 시급하고 예. 추후에 안전관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이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단 뭐 언론의 보도라든가 주변의 증언에 의하면 거주자의 이제 전열기구, 그러니까 난방을 위한 전열기구 때문에 실화가 됐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늘 상존해 있는 이 고시원이 그 존재하는데도 안전 진단 대상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곳이 고시원이 아니라 건축대장에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사실 건축물 대장은 예. 그걸 좀 깊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공적 장부인가가 의심스러울 만큼 정확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거에 의지해서 어떤 실제 조사를 한다라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좀 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 그때 안전진단을 했으면 방법이 있었을까? 그래도 없었겠죠. 네, 스프링클러라는 게 의무 설치가 아닌데 그럼 예. 없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했을까라는 예. 그런 지점이 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 그러니까 건축 대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만들어서 네,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현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낡은 그런 서류라는 거죠. 네네, 실질적인 서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거. 또 둘째는 그거를 대상으로 그거를 보면서 뭔가 안전 점검이니 진단이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그럼 발각이 됐다 치면 대안이 있었겠는가? 세 번째가 가장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특히 고시원 같은 곳에 설치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주가 반대해서 설치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의무시설이 아니거든요. 예. 의무시설은 2009년 7월 8일 이후에 영업한 것들만이 의무시설이고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영업을 시작한 것들은 의무시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부칙에 의해서. 그래서 참 법을 그때
좀 잘못 만들었다고 일단 이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불이라는 게 2009년 7월 8일 이전 건물에는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빨리 법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정도의 시설은 의무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건물주의 그런 공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줘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물주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건물주는 왜 동의를 안 한 건가요? 그 이제 언론에 나온 거를 보니까 건물주하고 그다음에 이 고시원을 영업하던 분하고가 별개인데 이 두 분이 명도 소송 중이셨더라고요. 아하. 그런 와중에서 그러니까 이 건물주는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고 이분들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 2007년부터 했는데 한 5년 정도 영업을 하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시원 업주에게 시설을 해놓고 고시원을 하는데 5년 만에 이제 건물주가 나가라 하는 그런 상황. 뭐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2014년, 15년 이 지금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했을 당시에는 그 다툼이 명도 소송이 있었고 불법 점유정 그 법적으로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건물주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을 고치는 건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황인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보니까 서울시가 지원할 때는 임대료는 동결해라 뭐 이런 식의 또 조건들을 내고는데 그것도 하기가 싫으셨겠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네. 자, 이건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굳이 또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서울시는 여러 그 부실한 고시원의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이제 유예 면제 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고시원을 다 하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시원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제천 부분도 목욕탕 그런 부분도 있고 다중 이용 시설, 찜질방, 그다음에 PC방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있는 모든 곳은 예외 조항이 있고 면적의 기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가장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책이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다고만 하고.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화를 해서 그거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했던 정책은 고시원의 주인들이 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고 그거를 다는 게 비용이 들어가니 그것도 지원해주고 임대료를 동결하자 그러는데 임대료 동결 부분은 민간 자유시장 원칙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동서부터 노인까지 우리가 있는 모든 시설은 다 가서 하는데 1년, 2년이 걸립니다. 전수조사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보다는 확률적으로 표집을 해서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내년부터 하고 일정 계도 기간을 하고 설치하지 않은 데는 폐쇄 조치를 하면서 그러면 이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 왜 왔을까? 고시원의 역할이 아니라 쪽방 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에 의한 대기업의 어떤 주택이 개발이 되면 중산층들은 수평 이동을 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대도시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마땅한 주거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고시원에 들어오게 되고요. 쪽방에 들어가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위기의 집단으로 노숙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정말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복지학과 교수라 해서 그러지 않는데 아직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시랜드, 대구 지하철, 제천, 밀양 세종병원 부상자들이 스트레스로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돌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스프링클러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심리적인 외상후 스트레스를 돌봄이고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좀 길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서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스프링클러를 단들 지난번 공장에서 경기도에서 사람들이 식당에서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휴먼 사이드의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서 예. 소방 안전 관리자를 그것도 또 연면적 600 평방으로 하는데 거의 모든 그래서 소규모 건물은 공공에서 소방 안전 관리자가 해서 나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로봇을 대체하고 CCTV를 하고 스프링클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비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인간 중심 사회에서 우리 아동들부터 장애인 어르신까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길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뒤에 우리가 할 얘기까지 다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 고시원에서 화재가 계속 좀 잦게 일어나는 이유서부터 한 번씩 따져서 좀 얘기를 진행시키고 싶어요. 일단 최근 5년간 고시원 화재들이 꽤 많았죠. 왜 그런 거죠? 고시원은 굉장히 좁은 면적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서 생활한다라는 건 밥을 해 먹고 그다음에 따뜻한 그 온도가 유지돼야 되고 하는 네.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성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고시원은 그런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예. 그리고 고시원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시원의 수도 증가하고 거기에 예. 살고 있는 사람 수도 증가하고 예. 수도 많고 예. 이러다 보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시원이라고 하는 곳은 주거 공간으로는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창업님 방도 얘기를 했지만 월세만 따져서 그야말로 겨우 사람 하나 들어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주거하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주거 공간으로서 일단 평가를 좀 해주세요, 소장님께서. 주거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올해 예. 유엔 주거권 특보가 왔다 가셨고 예. 그분이 고시원을 보시고 울고 가셨는데 아, 그래요? 예. 이게 관이라고 비유하시더라고요. 관이다? 예. 관처럼 좁은 공간이라고 한 사람이 누워서 다른 건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공간이잖아요. 예. 근데 더더군다나 고시원이 원래 고시 준비를 하던 곳이기 때문에 책상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고시원에 보면 예. 학습하는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런 상황인데 너무 좁고 창문도 없고 그리고 요번에 사고도 그 분이 개인 난방기구를 킨 거잖아요. 예. 더위와 추위도 예. 막을 수가 없어서 지금 사실 한겨울도 아니고 예. 초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때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개인 그 난방기구를 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계신 거죠. 참, 이 고시원은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고시 공부를 하던 곳이라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사실은 집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아끼기 위해서 거기서 임시로 잠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곳이 사실은 고시원인데 이게 왜 주거 공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1980년대 초반에 고시 공부하는 고시원이 생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IMF와 그다음에 2009년 세계 외환위기. 외환위기를 예. 겪고 그럴 때마다 가난한 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그때마다 또 같이 동반한 현상은 뭐냐면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아졌어요. 아. 소득에 비해서 주거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분들이 그 소득은 안 늘고 주거비는 막 뛰니까 갈 예. 곳이 없어지니까 예. 고시원과 같은 공간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예.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고시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난 때문이다. 딱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서울은 전 세계에서 오는 도시입니다. 예. 최근에 파리도 예. 서울만큼 급등을 해서 프랑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 대학생들이 예. 갈 곳을 못 찾고 있어서 그렇죠. 프랑스는 어떤 대안을 했냐면 쉐어하우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3개, 4개 방을 젊은 청년들과 지금 같이 하는 거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걸 하고 지자체하고 있죠. 예. 세대 공감이라는 거 하는데 예. 이게 아직 문화적으로 익숙치 않기 때문에 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은 공부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고시원의 아이디어란 타입은 예. 기숙학사가 되면 아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곳, 잠자는 곳이 따로 돼 있고, 예. 그래서 앞으로 고시원의 이런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곳, 예. 그다음에 불편하지만 예. 여러 침대가 있고, 예. 침실이 있는 곳, 예.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거기에는 철저하게 개인 온열기를 할 수 없는. 예. 그래서 개인 온열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 난방이 잘 안 되고 부실하기 예, 예. 때문에,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고시원에 창문 유는 32만 원이고 919 고시원이 창문 무는 28만 원이니까 예. 더 가난한 사람은 창문 예. 없는 데로 가는 비극적인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돈이 없어지면 노숙자 쉼터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거 공간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 조건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고시원은 주거 공간이 아니란 말인 거죠.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상 최저 주거 기준은 어느 정도로 설정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거 기본법에 예.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예. 거기에 의하면 이제 면적, 예. 그다음에 시설, 예. 그리고 방의 개수인데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 14제곱미터가 최소 면적 기준인데 14제곱미터요? 네네. 예. 고시원은 3.3제곱미터에서 6.5제곱미터 사이가 예.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주거 공간이 법적으로 아닌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은 아닌 거죠. 법적으로 아닌 건 아니고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사실은 약간 양성화가 된 거고. 아, 그러니까요. 지금, 집은 아니고. 예. 네네. 집이 아닌 곳에서 네네. 자게 만들고 거기서 밥해 먹고 뭐 빨래하고 그리고 거기서 난방도 해야 되고 냉방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 통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228만 가구 정도 되고. 228만 가구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고시원 같이 주택유예 거처는 37만 가구에서 39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로 좀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39만 1245 가구가 비주택 거주,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데 비닐하우스나 이런 곳에 산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를 보십시오. 1위가 서울인데 전체 가구 중에서 10.8%나 됩니다. 그리고 주택 이외의 그 거처에서 살고 있는 봤더니 다중이용업소가 상당히 많네요. 고시원이 압도적입니다. 이제 고시원들이 양성화되면서 이렇게 많아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주택 가구가 지난 5년 새에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3배나 증가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2005년에 5만 가구, 그다음에 2010년에 13만 가구, 그리고 2015년에 39만 가구가 됐으니까 거의 5년마다 3배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시원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청년들의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청년들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직업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시원에 사실 한 75% 정도는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전이라고 하면 2012년, 13년이니까 외환위기 바로 다음서부터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고시원을 양성화했군요, 정부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법이 약해지면서 이제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모로 보더라도 너무 위험하고 좀 개선돼야 될 것인데 은근히 법이 양성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재가 계속 났거든요. 예, 예. 고시원에. 그러니까 2008년에도 굉장히 심각한 화재들이 발생하면서 2009년에 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진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을 한 게 아니라 2009년 7월 8일 이후에 이제 규제를 하게 되니까 이전 것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법을 만든 목적은 사실은 고시원에서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들에 관해서 일정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예. 그런 목적이 더 컸다고 보겠습니다. 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양성화를 시켜준 이런 이중적인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주택 거주 공간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경제 성장 속도에 비례해서 예. 비주택 거주가는데 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를 위험스럽게 해서요. 그게 또 거래도 되고요. 등록도 안 베란다가? 되고 베란다를 더 중축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에서 여러 가지 이 지진이나 이런 데도 무방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브라질은 뭐 전통적으로 그 홍콩이 문제고 예. 타이베이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대부분 부분은 이런 것들이 그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한 곳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왜 대도시에 이런 비주택 거처가 생기는 이유는 그러면 땅이 넓은 농촌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일자리는 그 대도시에 일자리는 있죠. 예. 그리고 나쁜 일자리도 예.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MF 때 1998년에서 2002년 때 전실노협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예.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예. 어떤 거냐면 기존 근로자들 워킹 포 클래스 근로자들을 위한 집합 주택소를 만들자 그랬어요. 예. 지금 현재 영등포인데 예. 거기에 이제 노숙자 쉼터가 대단위로 있었습니다. 예. 지금 중산층 아파트로 싹 바뀌었어요. 아하. 그러니 거기에 있는 거는 제가 말씀대로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은 대기업이 구글에서 아파트 짓는다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전혀 못 봤죠. 못 봤죠. 예. 우리 대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예. 왜 아파트로 돈을 버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이런 비주택 혹은 뭐 주거 기준에 모자라는 그런 주택들을 조금 지원금을 줘가지고 정말 개선을 한다거나 뭐 안 되는 곳들은 퇴출시킨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건가요? 조금 주면 안 되고요. 예. 이게 단기, 중기, 장기로 좀 맞춰서 예.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예.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외국에 보면 주거 급여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민 기초에 주거 급여가 있는데 예. 쪽방에도 못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우징을 하고 예. 비정상화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임대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안에서 계층별 통합을 할 수 있고 예. 차액은 정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내는 사람 100만 원 내고 예. 못 내는 사람은 다 지원을 받고 예. 그게 소득 계층별이에요. 그래서 한 예. 가지 얘기를 들으면 예. 스위스의 한 학생은 8평에 살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55만 원입니다. 근데 정부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106만 원이에요. 아. 이거를 도입하자는 건 아닌데 예, 예. 알겠습니다. 단기, 장기, 중기로 예, 예.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장님, 사실상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임대주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생기는 임대주택 보면은 굉장히 월세가 비싸요. 이분들은 고시원 뭐 지금 현재 고시원 불타가지고 옆에 고시원을 알아봐줬다 그러는데 그거 갖고 비난이 쏟아지는데 서울시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돈 갖고는 임대주택 새로 짓는 데는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정말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다른 대책들이? 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사실 10월 24일 날에 중요한 대책을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 원래는 기존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었고 예.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이라는 걸 이제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예. 이렇게 고시원이나 쪽방처럼 비주택에 거처하시는 분들이 예. 좀 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도 있거든요. 예.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과 예. 같은 그런 곳으로 쉽게 이동하실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으니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공공임대주택 65만 호 추진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주택은 37만 가구 정도 되고 예. 이게 사실 다 열악한 건 아니거든요. 예. 한 30만 가구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예. 공공임대주택 훨씬 더 많이 공급하는 예.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예. 그 우선순위를 정할 문제지 예. 이게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근본적인 방법은 살만한 집, 그러면서도 저렴한 집, 이 집들을 시급히 공급하는 것이 이 모든 비극들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건 뭐 스프링클러 몇 개 만들자 말자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이렇게 지자체, 서울시와 더불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그리고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